이슈의 핵심에 가장 가까이 그리고 쉽게 다가갑니다. 오후에 뉴스 세포를 깨우는 시간, 뉴스 오후 시작합니다. 국회 대정부 질문 첫날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홍범도 흉상 공방으로 뜨겁습니다. 커피를 부어버리고 재떨이를 던지고 끊이질 않는 우리 사회 갑질 사건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오늘도 쇼츠트랙부터 달립니다. 네, 첫 번째 트랙입니다. 대낮 성매매의 대가입니다. 자, 기억하시죠? 평일 대낮에 서울 강남의 호텔에서 조건 만남 앱을 통해 성매매했던 현직 판사. 기억이 납니다. 심지어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비롯한 연수를 받고 돌아가던 그런 길이었죠. 네, 그뿐인가요? 과거엔 성매매 업주를 엄벌에 처한다. 아주 엄히 꾸짖는 판결을 내린 적도 있고, 이거 완전 내로남불. 아직도 생각하면 화가 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어떤 처벌을 받습니까? 자, 대낮 성매매의 대가, 벌금 300만 원에 약식 기소됐습니다. 벌금 300만 원으로 이제 끝이 나는 거예요? 네, 따로 재판 안 가고 이대로 땅땅땅 확정될 가능성이 큰데요. 다만 법원 차원에서 징계가 있긴 했습니다. 정직 3개월, 그러니까 3개월 뒤면 다시 판사봉 잡는 겁니다. 사건 벌어진 지가 좀 됐잖아요. 곧 재판장에서 보게 되는 것인가 씁쓸합니다. 네, 두 번째 트랙입니다. 이목상 작품 철거입니다. 서울 남산자락에 마련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추모 공간 기억의 터. 오늘 새벽 굴삭기가 등장해 대지의 눈과 세상의 배꼽이라고 불리는 두 조형물을 부수는 그런 장면입니다. 미술가 이목상의 작품인데요. 임 씨는 최근 법원에서 부하 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서울시가 성추행 작가의 작품을 방치하는 건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하는 거라면서 철거에 나선 거죠. 앞서 철거는 정의기억연대 등 시민단체의 반발로 한 차례 무산된 바 있었습니다. 성추행 범죄는 잘못됐지만 이 작품은 시민들의 성금을 모아 제작했다는 점을 강조한 겁니다. 2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성금을 내서 만들었고 이렇게 일방적이고 독단적이고 기습적으로 철거를 강행하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한편 임 씨의 또 다른 작품인 청계천 전태일 동상을 놓고도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전태일 대단 측은 회의를 통해 동상을 존치시킬지 혹은 철거 뒤에 다른 작품으로 교체할지 등을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자, 세 번째 트랙, 안중근이 조선족 물음표입니다. 자, 키워드부터 뭔가 분노가 올라가는 그런 느낌이죠? 그렇습니다. 한국 문화 독도지킴이 자처하는 서경덕 교수에 따르면요. 중국 최대 포털 사이트인 바이두, 거기 백과사전에서 안중근 이사 검색하면 지금 보이시죠? 민족 집단에 조선족으로 표기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참 역사 왜곡이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이 서 교수는 대한민국 대표 독립운동가들을 중국의 인물로 진갑시키려는 동북공정의 일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윤봉길 의사도 바이두에서 조선족으로 표기된 걸 발견한 후에 지난 몇 년간 꾸준히 항의해서 바로 잡았다면서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트랙입니다. 궁예가 된 독일 총리입니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가 검은색 외눈 안대를 차고 직무를 재개했습니다. 제가 한번 해볼게요. 누가 기침 소리를 내었는가? 네. 관심법의 달인 궁예 성대모사 해봤습니다. 역사 속 인물이자 드라마 캐릭터가 워낙 강렬했죠. 그런데 자, 독일 총리 왜 안대 왜 낀 거예요? 일단 하나도 안 똑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독일 총리가 지난 2일에 조깅을 하다가 넘어졌다고 합니다. 얼굴에 타박상을 입고 주말 일정을 취소했다가 이렇게 안대를 착용하고 이번 주부터 업무에 복귀한 겁니다. 본인도 안대를 찬 모습이 머쓱하긴 했나 봅니다. 온라인상에서 어떤 밈들이 만들어질지 기대된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한 번 더 할게요. 누가 기침 소리를 내었는가? 네, 이 대사를 가르쳐 주고 싶네요. 네, 지금까지 쇼츠트랙 달려봤고요. 누가 채널 돌리는 소리를 내었는가? 이제 정치권 소식 달리러 가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대한민국 육군의 정예 간성을 키우는 거기에 왜 설치하냐의 문제죠.
네, 5시엔 뉴스 오후 정치권 이야기 원룸에서 풀어봅니다.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아주 흥미진진한 설전을 기대해보면서 첫 번째 주제로 바로 가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주제, 지나치게 나선다?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자, 어제 대통령실 관계자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해서 한 말이었습니다. 지나치게 나선다, 한마디로 뭐 나서지 말라 이런 건데, 자, 최근에 홍범도 장군 흉상 논란이 계속되고 있죠. 지난 3일 그저께 문 전 대통령이 나서서 한마디를 했습니다. 논란이 이 정도 커졌으면 지금 용산 대통령실이 나서서 좀 정리를 하는 게 옳은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자, 이에 대한 반박 차원으로 대통령실이 나서지 않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전직 대통령이 지나치게 나서는 게 문제다라는 대통령실 관계자의 발언이 나온 겁니다. 자, 뭐 전 정부 대 현 정부, 전직 대통령 대 현 대통령실 이 맞붙은 모양새가 됐는데 문 전 대통령이 일단 지나치게 좀 나서고 있다고 보시나요? 네. 여기서 조금 더 나서시면 좀 미국의 트럼프 전 대통령처럼 되지 않을까 좀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퇴임 직전에 수차례 뭐 조용히 잊혀짐 삶을 살겠다, 뭐 자연으로 돌아가서 뭐 자유롭게 살겠다, 퇴임 후 정치에 관여하지 않겠다, 대통령이 끄냐면 그냥 잊혀진 사람으로 그렇게 돌아오고 싶다 이런 말씀을 누차 하셨어요. 예. 그런데 실제로 퇴임 이후에 오늘까지 문재인 전 대통령이 SNS에 올린 글이 총 269건입니다. 이틀에 한 번꼴로 올리셨거든요. 네. 거의 뭐 현역 정치인이라고 해도 좀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네. 가감없이 이제 여러 현안에 대해서 의견도 밝혔었고요. 네. 최근에는 뭐 저희 당의 하태경 의원과 또 설정까지 주고받으실 정도로 예. 아주 파이터 이제 기자 본능을 보여주시는데, 이게 한편으로는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사실 오히려 민주당이 부담스럽다. 네, 예. 민주당은 사실 이재명 대표가 주도하는 당인데 퇴임한 대통령 그리고 지난 정부의 명실상부한 민주당의 그 오너라면 오너라고 할 수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다시 등장을 한 셈이란 말이에요, 정치적으로. 네. 그럼 현재의 권력인 이재명 대표와 과거의 권력인 문재인 전 대통령이 민주당이라는 정치 공간을 두고 좀 뭔가 묘하게 다투는 모양새도 나타났었거든요. 좀 네. 그런 것까지 좀 지금 우리가 봐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이게 드리고 전 싶습니다. 정부와 현 정부의 대립보다는 오히려 민주당 내부가 부담스러울 거라는 평가를 했단 말이에요. 자, 뭐 최근에 문 전 대통령 현안 발언이 뭐 늘고 있긴 합니다. 뭐 네. 잼버리 관련해서 하태경 의원과 설전도 있었고, 뭐 현실 정치 안 한다고 했지만 이렇게 현실 정치 관련된 발언을 할 만큼의 또 상황이 있었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을까요? 예. 그렇죠. 전혀 근데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문재인 민주당은 대통령- 부담스럽지 않다. 그렇죠. 문재인 예. 대통령이 말씀하신다고 해가지고 뭐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이 부담스러울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오히려 지금 정부 윤석열 정부에서 좀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렇게 정치적인 메시지를 낼 수 있게끔 만들어 주고 판을 네. 깔아준 게 윤석열 정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지금까지 사실 집권 7년 차라는 농담이 나오지 않습니까? 뭐 경제 문제 왜 이렇게 됐습니까? 물어보면 전 정부 때문이다. 외교 왜 이렇게 됐습니까? 전 정부 때문이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하는 거 막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니 문재인 정부 때는 찬성하지 않았냐, 이런 식으로 말을 호도하면서까지 전 정부한테 소환했는데,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께서 전 정부에서는 그런 의미도 없었고 그런 내용도 아니었다라고 말씀을 하시기 시작하니까 화들짝 놀라가지고, 아니 전직 대통령은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앞뒤가 안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예, 그 오늘 문재인 정부 청와대 의전 비서관 출신인 탁현민 전 비서관이 요새 라디오 많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건에 관련돼서 또 코멘트를 했습니다. 들어볼까요? 전임 대통령과 싸우는 모습을 보여줘서 본인들이 가져갈 수 있는 건 뭐지? 혹은 본인들의 옹졸함을 보여줘서 얻어낼 수 있는 게 과연 뭐지? 기분이 좀 나아지시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김 의원님, 전 의원님은 민주당 신경 안 쓴다고 하고 네. 탁현민 전 비서관은 대통령실이 옹졸하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동의하십니까?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이 했던 말로 좀 돌려주고 싶은데, 예.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에 온라인상에서 SNS상에서 각종 현안에 대해서 가감없이 직접 좀
직설화법으로 말씀하시는 거나 네. 또 그 구 청와대 대변인을 자처하는 탁현민 전 비서관이 뭐 옹졸하다 이런 식으로 지금 우리 대통령실을 공격하는 거나 네. 다 민망하고 좀스러운 일입니다. 아, 오히려 지금 오히려 민주당 내부 사정도 그렇고 문재인 대통령 같은 퇴임한 대통령으로서 사실 무슨 민주당 소속이기도 하지만 국가의 어른으로서 지도자로서 좀 통합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거기에 너무 이렇게 한쪽 편에 서서 지금 현직 대통령과 싸우는 그런 모양을 보이는 게 민주당 지지자뿐만 아니라 국민 전체들이 봤을 때 매우 불편한 일이고요. 좀 그래서 좀 민망할 수밖에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네. 모든 권력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고 윤석열 정부에게 그 권력과 권한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현안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더 좀스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탁현민 행정관이 했던 얘기가 비단 잘못된 이야기라고 들리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께서 좀 더 정치를 대승적으로 하시면 이런 문제까지 이렇게 우리가 논의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제하에 민주당이 일시종 일관 새 정부의 허니문 기간도 없이 발목 잡기 흠집 내기로 일관돼 왔단 말이죠. 거기에 지금까지 검수완박에 양곡법에 간호법에 의석수를 앞세워서 본인들이 민주당 정부 시절에 정권을 잡고 있을 때는 하지 않았던 일들을 굳이 정권 바뀌자마자 밀어붙인단 말이죠. 안 될 걸 뻔히 알면서도 그 대통령한테 자꾸 부담을 주자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한테. 그런데 결국은 그러다가 그런 의석수를 앞세운 입법 테러 같은 일들을 하다가 이제 그것도 안 되니까 여론이 안 먹히니까 지금 곧 검찰 소환 그리고 구속 이런 느낌이 들자 느닷없이 이제 방탄 단식을 들고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재명 대표와의 민주당이 정말 상생과 협치의 정치를 할 태도 자세가 되어 있는가?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소수 여당인 국민의힘과 또 그런 상황에서 여당만을 가지고 정치를 해야 국정 운영을 해야 하는 윤석열 정부가 할 수 있는 거라는 게 야당의 협조가 없이는 사실 힘든데도 불구하고 야당은 전혀 협조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지금 얘기가 자연스럽게 이재명 대표의 단식까지 흘러왔는데요. 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의 단식에도 이제 좀 더 적극적인 의사 표명을 했습니다. 직접 이재명 대표한테 격려 전화를 했다고 하죠. 이 단식을 두고서도 지금처럼 전 정부, 현 정부 해석이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좀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는 걱정이 되기도 하고 마음으로 응원을 보내고 싶어 전화를 드렸다. 윤석열 정부의 폭주가 너무 심해 제1야당 대표가 단식하는 상황이 염려스러워 전화드린다. 단식을 하느냐 마느냐, 단식을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는 그 개인의 자유의 문제입니다만 그것이 수사나 재판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선례가 남겨지게 되면 앞으로는 자범 포함해서 누구나 다 소환 통보 받으면 이 단식하지 않겠습니까? 자, 전직 청와대 인사, 현직 정부 인사 발언이 둘 다 셉니다. 문 전 대통령은 윤 정부의 폭주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단식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됐다라고 평가를 했고 반면에 한동훈 장관은 이거 수사에 영향 주는 방탄 단식 아니냐라는 취지로 잡범들이 따라한다 이렇게 사실 이재명 대표를 좀 평가절하한 발언인데 이렇게 사안마다 이렇게 현 정부, 전 정부가 맞서는 게 맞나 싶기도 해요. 그러니까 두 분 어떻게 보세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예. 좀 전에 우리 김병훈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국정 운영이 원활하게 운영이 되려면 야당의 협조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당연히 야당도 올바른 국정 운영을 위해서 협조를 해야 되는 것이죠. 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그 국정 운영을 위해서 야당의 협조를 위해서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네. 되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의 태도는 시종일관 이재명이라는 범죄자와 나는 대화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여왔어요. 그래서 예. 야당의 대표가 만나자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1년 4개월째 집권하고 있는데 네. 단 한 번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뭐 제2의 황태자라고 불러오는 황동훈 장관이 국회에서 나와서 말씀하시는 거 한번 보십시오. 잡범 취급하듯이 대화하고 있으면서도 야당에 대해서 국정 운영에 대해서 협조를 해라? 이렇게 애초에 대화가 안 되는 사람들이 대화를 거는 방식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러니까 대화가 안 되는 것이라고 한마디 더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예. 아까 허니문 말씀하셨는데요. 보통 이렇게 정부가 출범하고 나면 허니문 기간은 하고 싶은 내용들 그리고 국정 운영에 필요한 것들을 대부분 다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이제 그 국정을 하는 허니문이라고 평가를 할 수 있는데 네. 윤석열 대통령 하고 싶은 거 다 하지 않았습니까?
본인이 간호법을 공약을 해놓고 공약했던 간호법까지 거부했어요. 이 정도까지 하고 싶은 것을 다 한 정부가 있습니까? 눈치 안 보고 하고 싶은 건 다 해놓고 지금 와가지고 본인들은 허니문 기간도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본인들이 야당을 무시하고 이렇게 탄압했던 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 변명에 불과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지금 이 상황에서 네. 이재명 대표의 단식이 정말 문재인 전 대통령이 말하는 대로 그 폭주, 윤석열 정부의 폭주 때문이라고 볼 것인지, 아니면은 이재명 대표가 개인의 송사, 사법 리스크를 좀 회피하기 위해서 그 개인의 본인 자신 이재명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이 단식이라고 볼지, 그야말로 방탄 단식이라고 볼지, 저는 그게 국민들한테 물어보면 답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많은 국민들이 이재명 대표가 단식을 했는데 저 모습이 정말 결기인지 아니면 땡깡인지, 그리고 저 단식을 하는 제1야당 대표를 보면서 연민을 느낄 것인지 아니면 짜증을 낼 것인지, 저는 이재명 대표의 땡깡 단식을 보고 우리 국민들이 늦여름 정말 불쾌지수가, 짜증지수가 정말 엄청 올라와 있을 거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요. 이거 한번 우리 그 전용기 의원도 이제 밖에 나가서 일반 시민들한테 물어보세요. 물어보면 이재명 대표 단식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하고 있는 국민들, 아마 소위 말하는 개딸들이라고 칭하는 그 강성 지지자들 빼고는 없을 겁니다. 제가 거의 확신합니다, 제가. 자, 이재명 대표의 단식이 오늘로 6일 차입니다. 일단은 계속 좀 이어갈 걸로 보이죠? 계속 이어갈 겁니다. 그리고 네. 일주일이 넘으면 단식이 굉장히 위험해지는 상황이 도래합니다. 그러니까 네. 신체가 받아들이는 그 단식의 기준이 일주일이 이후가 되면은 굉장히 좀 무리하게 된다 하더라고요. 지금 이어가야 되는데 대통령이나 이 정부에서 어느 정도의 제스처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대정부 질의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조응천,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의 조응천 의원께서 총리한테 물어봤습니다. 총리님, 그 과거에 문재인 대통령이 황교안 대표가 단식할 때는 네. 다른 수석이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단식을 풀어주십사 하고 찾아간 적이 있는데 왜 이 정부는 아무도 대통령실에서 나와서 그런 제스처를 취하지 않느냐. 총리께서 지금 대정부 질의가 끝나고 나면 바로 앞에 있는 이재명 대표 단식장에 가서 혹시나 단식장을 풀어줄 수 있는지, 이 정도의 제스처라도 취해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총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사실 이것은 거의 협치 의지가 이 정부에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자, 일단 그 단식 6일차 맞은 이재명 대표의 그 천막 현장 모습, 어저께는 이해찬 전 대표도 오고 추미애 전 장관도 오고, 오늘은 김진표 국회의장도 찾아갔다 그래요. 현장 모습 보고 대화 이어가겠습니다. 이게 다 순리대로 잘 풀려야 되는데 그 순리대로 못 가게 해서 저 이 대표님이 여기 앉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책임감이 좀 있습니다. 네, 그 말씀. 네, 건강하셔야 하는데 이게 소금인가요? 소금이 아직은 맛이 있습니다. 조금 지나면 좀 구역이 날 텐데 아직까지 맛있습니다. 뭐 더운 거야 견디면 되는데 미래도 암울하고 이 정치가 사라지는 것 같아요. 대화하고 상대를 인정해야 되는데 이거 완전히 제거하려고 하니까요. 그 의장님 국무위원들 그 국회 와서 도발하고 제지 한번 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일부러 도발을 하는 것 같아요. 뭐 누가 시켰는지. 정치라는 것이 언제나 상대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잘하고 어느 한쪽은 일방적으로 잘못했다. 그렇게 국민들이 보지 않아요. 상대적이어서 대화와 타협이 정치가 이루어져야 되려면 서로 존중해줘야 되는데 오늘 말씀하신 말 일리가 있어서 그 얘기는 제가 한마디 하려고 합니다. 근래 국무위원들의 국회 답변 과정에서 적절하지 않은 답변 태도를 보인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제가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국회 본회의장이라고 하는 것은 의회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발 좀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학교 반상회에 가도 이렇게 시끄럽지는 않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김진표 의장을 좀 기다렸던 것 같아요. 좀 와서 하소연을 했습니다. 국무위원들 자꾸 도발하는 거 좀 어떻게 해달라고 좀 하소연을 했고, 국무위원 하면 한동훈 장관을 겨냥한 건지, 요새 또 한덕수 총리도 굉장히 좀 발언 수위가 높아졌고, 어쨌든 김진표 의장이 여러분들 좀
적당히 해달라, 뭐 우리 반성이 아니지 않냐 이렇게 소원 소리를 좀 해줬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울분이 좀 많나요? 울분이 많죠. 그리고 한동훈 장관이 기본적으로 도발하는 제스처를 많이 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더 문제는 의장이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한동훈 장관이 저렇게 도발적인 제스처를 취하면 다른 장관들이 배웁니다. 원래는 안 그런 장관들도 본인들도 더 도발하려고 배우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의장이 중재를 해주셔야 되고 국무위원들은 그런 태도를 보이시면 안 됩니다. 국민들을 대신해서 국회의원들이 질문하는 겁니다. 라는 모습들은 보여줬어야 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뭐 김진표 의장이 여야 둘 다 좀 자중해 달라 이런 말도 덧붙이기는 했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 짧게 이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요. 장군 아닌 장관 이렇게 잡았습니다.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이죠. 3스타 장군 출신입니다. 자, 오늘 한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신원식 의원이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후임으로 유력하게 검토가 되고 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신 의원 3스타 삼성 장군 출신이고요. 대통령실 연락은 받은 바 없다고 하는데 사실 신 의원이 이제 정권 출범 초기부터 국방장관 하마평은 있었잖아요. 네. 뭐 최근에 정말 뭐 새로 국방부 장관을 교체하는지만이 저는 그런 거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신원식 장군은 뭐 오늘이든 내일이든 언제라도 국방부 장관이 되어도 전혀 하자가 없는 그런 분입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뭐 정통 그 우리 군 장교로서 이제 3사단장을 지냈고 우리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을 지냈고요. 또 자타공인 군사안보 분야의 최고 전문가이기 때문에 뭐 언제라도 국방부 장관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 군 전문가라는 점에서는 사실 여야 의견은 없을 것 같은데 이 최근에 좀 논쟁적인 이슈에 좀 선봉에 섰죠. 뭐 예를 들어서 홍범도 장군 건이라든지. 자, 신원식 의원이 지난해 한 말을 한번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공산주의자 간첩 신영복을 존경하고 6.25 남침의 주역인 김원봉을 국군의 뿌리라고 그러고 홍범도 흉상을 육군산업계 걸으라 그러고 주적을 없애고 공개적으로 노출된 문재인 대통령이 국군을 어떻게 만들고자 한 것들은 다 드러났습니다. 다시는 이런 국군 통수권자가 이 땅에 나와서는 안 된다. 네, 굉장히 좀 센 수위의 발언이었는데 전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김 의원님은 장관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는 분이다라고 평가를 했는데 전 의원님이 보기에는 장관감입니까? 저는 처음에 이제 국방 전문가라고 했을 때는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하마평 올라왔을 때는 당연히 국군 3스타 출신이니까 가능성은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만 지금 보니까 전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떤 의미에서요? 국방 전문가보다는 이제는 정쟁에 너무나도 찌들어버린 정치인이 돼버렸기 때문에 국방부 장관이라는 큰 역할을 맡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이고 저희는 인정하기가 좀 어려운 수준까지 가시지 않았나 이렇게 평가합니다. 뭐 최근에 좀 핫한 이념 논쟁에 또 중심에 있는 분위기도 한 것 같은데 일단은 신 의원 본인은 연락받은 바 없다고 했으니까 저희가 또 대통령실의 개각 움직임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눈길 가는 오늘의 사진 한 컷 보는 시간입니다. 오후 한 컷. 자, 이 사진은 어제 국민의힘 최고위원회 사진인데 그 우리 백두럽이라고 하죠. 이 뒤에 있는 그 그림에 경제는 기역, 히읗이죠, 저거. 네, 기역, 히읗, 이제 파란색, 빨간색 이렇게 모양으로 조합이 되어 있는데 이제 기역, 히읗, 국민의힘이 뭐 로고 바꾼다고 하는데 저 기역, 히읗은 뭐 국힘 약자입니까? 뭐 그렇게도 볼 수 있겠고요. 지금 경제는 국민의힘, 뭐 민생은 국민의힘, 우리 당의 정체성을 새롭게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과정에서 좀 여러 가지 좀 변화를 지금 주려고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기역, 희역이 국민의힘에 약자일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뭐 개혁에 약자일 수도 있겠고 개혁, 과학에 약자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민주당이 지금 이재명 대표의 단식 투쟁이 사실 본인의 개인적인 방탄 단식을 저렇게 벌이면서 국회를 정말 정쟁의 공간으로 끝없는 정쟁의 공간으로 만들고 있는데 그런 투쟁적인 정치를 개혁하는 정치를 하겠다. 그리고 후쿠시마 오염수를 두고 음모론, 괴담만 이렇게 들고 나와서 선동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맞서서 과학으로 국정을 책임지겠다. 그런 의미를 담을 수도 있을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뭐 지도부에 전달하셔도 충분히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지금 보지 않았을까요? 네. 자, 반면에 민주당은 또 이 기역, 히읗 다른 의미로도 해석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김기현 대표의 기현이냐, 아니면 김건희 여사의 건이냐,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요. 사실 예. 제가 평가하기는 적절치 않고 아마 국민들이 많은 평가를 해주실 것 같은데 네. 아마 이 해석에 대해서는 아마 이 기억 희극을 만든 당사자보다 아마 김병호 의원이 해설을 더 잘해주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이 기억 희역의 의미 재밌네요. 그러니까 지금 여야가 또 총선 채비를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 또 새로운 것들이 나오는데 앞으로 또 여야의 움직임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곧바로 교수룸에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문희우진 변호사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두 분 다 이제 여기 이제 교수룸이라고 저희 부르거든요. 교수룸 처음이시죠? 네, 처음입니다. 네, 이쪽은 또 공기가 더 좋다는 분들도 있어요. 좋은 방송 오늘 해보겠습니다. 자,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 사회를 바라봅니다. 오늘은 갑질 사건들을 좀 모아봤습니다. 갑질 사건들 보도가 이어지고 있어서 갑질 사회 이렇게 키워드를 받아봤는데요. 커피 있고요, 잿더리 있고요, 소주병이 있습니다. 다 각 키워드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카페에서 발생한 갑질 사건 사진들 좀 보여주십시오. 자영업자 커뮤니티에 이런 글이 올라왔어요. 킥복싱이나 격투기를 배우고 싶다. 그러니까 누굴 좀 혼내주고 싶다 이런 것 같은데 이게 무슨 일이냐면 사진을 보면 카페 밖에 테라스가 하나 있습니다. 이제 그 의자에 금연 문구 이렇게 떡하니 붙어 있는데 요새는 뭐 상식이잖아요, 금연. 그런데 한 손님이 계속 담배를 여기서 피운 거죠. 그러자 이제 사장님이 여기서 담배 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장님의 주장을 따르면 술에 취했는지 횡설수설하면서 담배 핀 적이 없다 이렇게 우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장님이 말도 안 통하고 하니까 매장 안으로 들어왔는데 저 남성이 따라 들어와서 맛있던 커피를 들고 와서 카운터 안쪽에 커피를 그대로 이제 부어버렸습니다. 자, 사장님은 이제 저런 손님들 올 때마다 킥복싱이나 격투기 배워서 때리고 싶다. 뭐 이런 열분을 토한 그런 상황입니다. 자, 황당한 사건인데, 자, 교수님 사건 딱 보자마자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일단은 이제 그 저 사람 같은 경우에 예. 소위 말해서 그 자신의 담배 피는 행위에 대해서 누가 제재를 한다, 통제를 한다라고 예. 하는 것에 상당한 뭐 불쾌 감정을 느껴서 예. 어떻게 본다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기초 질서 자체를 아예 생각하지 않는 이런 그 공격 행위로 나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큰 틀에서 봤을 때 저런 사건들이 최근에 많이 그 발생한 걸로 봐서 예. 우리 전체 사회를 통할할 수 있는 기초 질서에 대한 이런 규범 의식이 왜 저렇게 부족할까? 아. 뭐 그런 좀 비판을 그 가하고 싶고요. 예. 또 그런 측면에서 공권력 또는 규제할 수 있는 이른바 깨진 창문 이론 같은 것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깨진 창문 이론이요? 네, 어떻게 본다면 저건 사소한 무질서 행위, 질서 위반 행위지만 예. 저런 것이 제대로 규제되지 않고 어떤 제3자가 통제하지 않는 상태가 예. 지속 발생하게 되게 되면은 예. 이른바 요즘에 그 문제가 되는 예. 각종 그 흉악 범죄에 싸게 되는 것은 아닌가. 예. 즉 처음에 무질서를 잘 통제를 하고 아. 거기에 일정한 불이익을 줘야 사실은 이제 흉악 범죄가 생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깨진 창문 이론. 예. 그래서 그 뉴욕 경찰 같은 경우에 이를테면 사소한 뭐 담배꽁초금 버리기 예. 또는 사소한 뭐 노상 방뇨 예. 뭐 그런 것에 대한 상당한 그 관심을 갖고 규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강력 범죄가 상당히 줄어들었거든요. 조그만 것부터 잘해야 네, 된다. 그런 의미에서 예. 저런 불쾌 감정이 기초 질서를 완전히 무시하는 뭐 그런 형태가 된 것에 대해서 좀 비판을 가하는 입장입니다. 이게 이 사건이 변호사님도 기억하실 거예요. 네. 카페 테라스 금연 문제로 발생한 사건이 불과 넉 달 전에 있었어요. 네, 맞아요. 5월에 영상 보여주시죠. 이것도 이제 테라스에서 금연하라고 하니까 커피 쏟고 던지고 뭐 이랬던 사건이잖아요. 네. 이런 사건들 지금 이제 교수님께서는 작은 사건부터 우리가 잘 봐야 된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네. 처벌할 방법이 있습니까? 아, 네. 사실은 뭐 이게 우리가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면 안 된다라던가 뭐 남은 음료는 남은 예. 음료 버리는 곳 이렇게 카페에 따로 마련이 돼 있잖아요. 예. 여기에 버리는 것은 사실은 사회적 약속의 영역입니다. 사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뭐 이것을 범죄 여부도 문제를 될 수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사회적 약속, 타인에 대한 배려, 뭐 에티켓과 매너의 문제가 아닐까 저는 이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요. 예. 왜냐하면 우리가
자기 집에서 그 남은 음료를 자기 집 쓰레기통에 붓진 않잖아요. 자기 집 싱크대에 버리잖아요. 방에다 버리지 않죠. 그렇죠. 이것은 사실은 처음부터는 이제 제가 네.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는 사회적 약속이나 매너에 대한 문제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범죄 행위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이게 테라스에서 그 담배를 피지 말라고 해서 문제가 됐던 건데 예. 음식점 커피숍의 영업주는요, 이 영업 장소로 활용되는 시설 전체에 대해서 금연구역으로 지정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예. 테라스나 베란다 등이 실질적인 영업 장소로 영업 장소다. 실내 장소의 연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으면 여기도 이제 금연 안내 스티커를 부착을 해야 돼요. 따라서 이분이 테라스에서 담배를 폈더라도 먼저 흡연을 하게 되면 여기 스티커도 부착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부과 대상이 됩니다. 예. 또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재물 손괴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재물 손괴요? 네, 우리가 사실 흔히 재물 손괴하면 물건을 이렇게 망가뜨리는 것, 네. 상태 변화를 가져오는 것만 재물 손괴로 생각을 하기 쉬운데요. 재물 손괴에는 이 외에도 숨기는 것이요. 은닉. 만약에 뭔가를 숨기면 한 몇 달 동안 사용을 못하게 되잖아요. 예. 그것도 재물 손괴에 해당하고요. 알겠습니다. 또 효용을 해야 하는 것까지도 예. 재물 손괴에 해당을 합니다. 이제 예.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효용을 해야 하는 게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주차장에서 그 주차장 입구를 차로 가로막는 경우 있잖아요. 예. 이게 바로 그 자동차를 주차장 안에 있는 자동차를 10시간 정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이것이 바로 재물 손괴에 해당하는데요. 알겠습니다. 네. 그런 상황도 이제 재물 손괴도 좀 생각을 해볼 수 네, 있다는 맞습니다. 말씀. 네. 그리고 업무 방해도 또한 예, 문제가 될 수 업무 있습니다. 방해도 생각해 네. 볼 수 있다. 자, 아까 저희가 여러 가지 물건이 있었잖아요. 커피 있었고, 네. 잿더리로 갈게요. 네. 자, 이번에 이제 직장 갑질 사건 얘기인데요. 저희가 사파로 구성을 해봤습니다. 직원에게 잿더리를 던진 중소기업 대표. 이게 지난 4월 충남 홍성에서 있던 일인데 중소기업 대표 50대 A씨가 사무실에서 직원들하고 회의를 하던 도중에 이 중에 한 직원, 40대 직원 B씨에게 욕설을 하고 잿더리를 던졌다는 거예요. 근데 직원 B씨는 이마가 찢어지고 전치 2주 상처를 입었다고 하는데 하나 더 있어요. 근데 다음 상황이 더 심각한데 심지어 사건 당일 저녁에 대표가 이제 돈 줄 테니까 그럼 사직서 써라. 회사 단체 채팅방에서도 나가라. 이렇게 이제 강요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이 중소기업 대표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교수님, 네. 잿더리는 흉기로 볼 수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 죄목 자체가 예. 특수자가 들어갑니다. 소위 말해서 이제 특수자가 들어가는 그런 죄목이 특수상해에 지금 우위를 받게 됐는데 예. 위험한 물건을 소지했을 때 흉기는 당연히 이제 그 위험한 물건인데 예. 과연 그 잿더리가 위험한 물건에 해당이 되느냐? 예. 근데 결국은 이제 그 사람의 생명 또는 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는 그런 일상적인 용품이라도 이것은 이제 위험한 물건으로 간주가 되는 거죠. 뭐 이를테면 그 빨래판 또는 예. 빨래 도구 이것도 이제 위험한 물건으로 예. 평가를 하고요. 예. 심지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운전하는 자동차, 예. 자동차를 사용해서 막 겁을 주거나라고 하면 이 역시 위험한 물건을 사용했기 때문에 예. 특수 협박에 이렇게 해당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번 그 사안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그 잿더리 자체가 아주 건강에 대한 생명에 대한 위험을 줄 수 있는 도구이기 때문에 지금 혐의 자체도 그래서 특수자가 붙여서 예. 특수상해 혐의 아까 지금 앵커께서 쭉 예. 설명하신 모욕, 예. 뭐 강요 예. 뭐 이런 혐의까지 함께 예. 지금 의율된 상황이죠. 판사 출신인 문 변호사님, 지금 교수님의 이 혐의 분석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네, 정확하시고요. 정확합니까? 사실 네, 맞습니다. 위험한 물건은 흉기뿐만 아니라 야구 방망이, 골프채 같은 것을 이용한 때도 이제 우리가 위험한 물건으로 야구 방망이나 골프차 위험하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예. 자동차로 이제 운전해서 타인에게 위해를 가한 경우에도 이제 특수 상해에 해당할 수 있는데요. 예. 사실은 이제 특수 폭행 같은 경우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한 때 성립하고요. 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반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가하는 특수 상해의 경우에는요. 예. 벌금형이 없고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특수상해는 처해. 벌금형이 없어요? 네, 그래서 아주 법정형이 매우 무겁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사실 이 경우에는 특수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있고요. 예. 이렇기 때문에 굉장히 무거운 처벌이 나올 수 있고, 예.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글쎄요, 직장 갑질 관련 사건 하나를 더 볼게요. 네. 이번에는 소주병으로 머리를 때린 사건이거든요. 이거 이제 벌금까지 나왔는데 이 사건은 뉴스룸에서도 전해드린 적이 있어요. 그 CCTV 장면 해당 보도 내용을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식당 안에서 한 남성이 버젓이 담배를 피웁니다.
이야기를 나누던 일행 중 일부가 밖으로 나갑니다. 잠시 후 갑자기 소주병을 들어 맞은편에 앉아있던 남성을 내리칩니다. 어떤 사건이었냐면 작년 9월에 전북의 이제 대학병원 교수가 자신의 말에 항의를 한다는 이유로 음식점에서 전공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때린 거예요. 방금 CCTV에 나갔잖아요. 근데 이후에 이제 피해자가 이제 특수상해 혐의로 고소를 해서 진행이 됐는데 검찰이 벌금 500만 원의 약식 기소를 하고 그래서 이제 500만 원 벌금이 나온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방금 변호사님 그 잿더리로 이제 아까 그 던졌을 경우에 네. 굉장히 이제 죄질이 안 좋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소주병도 네. 죄질이 안 좋은 거 아닙니까? 이 벌금 500만 원은 너무 약한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이게 사실은 제가 빠르게 진단서를 받아서 예. 이 사안에 있어서 특수 폭행이 아니라 예. 특수 상해로 고소를 했으면 훨씬 무거운 형이 나왔을 거고요. 예. 약식 기소가 아니라 약식 기소는 벌금형이 적당하다고 생각할 때 검사가 기소를 하는 정식 재판에 형식이에요. 넘긴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특수 상해를 고소했으면 벌금형이 없는 징역형이 가능한 거기 때문에 예. 정식 재판으로 갔을 겁니다. 그리고 또 일례로요. 얼마 전에 확정된 판례에 의하면 무다발 있잖아요. 예. 열무다발 같은 걸로 할아버지의 머리를 세 차례 폭행을 해서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요. 예. 그 피고인에게 1심에서는 무려 징역 10월이 나왔고요. 예. 항소심에서는 징역 6월이 나와서 이게 대법원에서 확정된 사안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안은 사실 소주병으로 머리를 가격했고요. 예. 이 사실 소주병이 깨지거나 했으면 훨씬 더 심한 상해를 입었을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예. 합의도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 사안은 사실 벌금 500만 원의 약식 기소는 너무 약하게 기소되었다고 보입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빠르게 세 사건을 봤는데 네. 이렇게 알려진 사건 외에도 얼마나 많은 갑질 사건들이 많았고 현재도 벌어지고 있겠습니까? 정부에서 했던 갑질 국민 인식도 조사라는 게 있었어요. 이걸 보면 갑질 대처 방안의 70%가 그냥 참았다. 그냥 참은 이유는 불이익의 우려가 약 40%, 그리고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 않아서가 약 35%. 우리 현실이 지금 이래요. 그러니까 앞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갑질하지 말자. 이것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갑질을 할 수 없는 분위기를 먼저 만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예를 들면 뭐 처벌을 강화한다든가 이런 게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지금 예. 법제도 자체가 이제 상당히 많이 지금 보충이 됐죠. 예. 그래서 그 근로기준법의 그 개정을 통해서 갑질 행위에 대해서 적극적인 조사를 해야 되고 또 그 신고도 사실은 받아들여야 되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불이익을 주면 안 되고 예. 이런 등의 여러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되는 것은 오히려 그 상사가 아예 처음부터 갑질을 하게 되면은 이런 것 자체가 또 문제가 아예 봉쇄돼 버리는 뭐 것이 있겠죠. 그래서 그 큰 틀에서 그 봐서는 나도 사실은 상당한 의례 지위가 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어쨌든 함께 공유하는 마음이 그 필요하고요. 또 어떻게 본다면 본인의 그 자긍심 자체가 낮은 상태에서 인정 투쟁이라고 통상 얘기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과격한 또 공격 행위가 또 나오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큰 틀에서 봐서는 근로기준법이 실제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절차적 공정성을 제대로 그 보장할 수 있도록 예. 이 회사 내에서 또는 직장 내에서 이 자체가 인정받는 절차적인 공정성이 인정받는 예. 그런 문화 자체가 가장 예. 이게 중요하고 이것에 그 위반됐을 때는 바로 즉각적인 불이익이 예. 그 회사 전체에 가해지는 예. 그래서 그 고용노동부의 여러 가지 그 실질적인 점검과 활동도 조금 네. 더 보완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생긴 지가 지금 이제 3년째 접어들고 있긴 한데 네. 글쎄요, 과연 이 법이 과연 어떤 효과를 내고 있는 것인가 이 부분은 좀 우리가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요. 사실은 네. 직장 갑질로 사용자한테 신고를 한 경우에요. 네. 이제 조사를 하지 않거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데는 과태료에 불과합니다. 과태료는 행정 질서벌인데요. 예.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등에 대해서요.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하게 되면요.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벌에 처해집니다. 예. 따라서 직장 갑질로 신고하는 것을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고요. 예. 사실 얼마 전에 이제 교권 침해가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됐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직장 갑질, 직장 내 괴롭힘을 사실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예. 첫 번째는 이제 상사나 다른 근로자에 의한 성희롱, 예. 직장 내 괴롭힘이 첫 번째고요. 예. 두 번째는 이제 제3자에 의한 괴롭힘이 두
두 번째인데요. 사실 교권 침해 문제는 이 제3자에 의한 괴롭힘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학생들에서 맞은 것이나 뭐 학부모에 의한 민원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요. 직장 내 괴롭힘을 해결하는 방법이 총 5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직장 내 신고를 할 수 있고요. 그 5가지를 조금 알려주시고. 직장 내 신고를 할 수 있고요.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수사기관에 고소를 할 수 있고요. 국가위원회에 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할 수 있습니다. 5번째는 민사소송이 가능합니다. 아까 소주병 같은 사건에서도 수사기관에 고소를 했지만 벌금 500만 원에 불과하다. 이런 경우에는 그 해당 소주병을 가격한 그 가해자에 대해서 민사소송 청구도 가능하거든요. 알겠습니다. 네. 5가지 방법 말씀을 해주셨는데 글쎄요, 뭐 보시면서 야, 그거 뭐 할 수는 있는데 보복이 두렵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글쎄요, 좀 전문가들과 계속 상담을 좀 해주시고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 갑질 사건들 계속 발생하고 있으니까 모이면 저희가 한번 또 특집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사실은요. 이 직장 갑질이 관련해서 우리 사회적 인식이 가장 문제가 되는데요. 이 교권 침해 문제도 이제 교권 침해 문제가 대두가 되면서 이제 선생님이니까 무조건 참아야지 이건 아닌 걸로 얘기가 됐잖아요. 우리 사회 인식이 조금 더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저희가 이제 오늘도 제가 주섬주섬 꺼냈잖아요. 오늘도 이제 저희가 눈여겨볼 판결, 세상에 이런 일이 있었어. 오후에 재판소 판결 코너 잠깐 진행하겠습니다. 자, 우리 사회를 이제 떠들썩하게 했던 일명 계곡 살인 사건 기억 많이 하실 거예요. 이은혜 사건인데 이게 이제 남편에게 다이빙을 강요하고 구조 요청을 묵살해서 살해한 혐의 1, 2심에서 무기징역 나왔습니다. 근데 이 얘기를 왜 오늘 또 하느냐? 이게 남편의 보험금을 노린 이제 계획 살인이었다 이렇게 재판부가 판단했었는데 이은혜가 이 8억 원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보험사를 대상으로 낸 8억 원을 달라는 민사소송 이거는 계속 진행 중인 상황이었거든요. 그 결과가 오늘 방금 전에 오후에 나왔습니다. 결과는 뭐 당연하죠. 이은혜 패소 8억 줄 필요 없다는데 자. 이게 지금 그러니까 형사소송과는 별도로 민사소송이 진행되고 있었던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은혜는 무기징역을 받고도 이 사망보험금 소송 취하를 안 하고 있었던 겁니까? 네, 그런 거죠. 어떤 의도였을까요?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기본적으로 이제 범행 행위의 근본적인 목적이 그 보험을 통해서 보험 살인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제 전 남자친구라고 알려진 그 조모 씨 자체도 사실은 보험 설계사였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8억이라고 하는 그 많은 그 액수 자체를 직계 가족이 아니고 본인에게 수여될 수 있도록 이렇게 아예 설계 자체를 그렇게 꾸몄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성공하기 위해서 무려 그 두 번 이상의 살인 시도,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그야말로 수용 못하는 그 남편을 익사케 하는 뭐 이런 그 것이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보험이라고 하는 목적 자체가 알 수 없는 사건에 대한 이런 사고에 대해서 보상을 하는 것이지 이게 처음부터 계획을 세운 부정 목적이 있는 것에는 사실은 보험회사에서 지급을 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그것에 있어서 보험 달라고 비록 계속 그 무기징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예 소송까지 불사했던 이런 사건이 오늘 결론이 난 그런 내용입니다. 그 지금 이은혜랑 이제 내연남이라고 이제 얘기하는 그 조연수 이제 무기징역, 징역 30년을 각각 받고 2심까지 됐는데 글쎄 이거 못 받아들이겠다고 대법원에 상고한 상황. 그러면 이 보험금 지급 소송도 달라고 계속 항소할 수는 있는 겁니까? 법적으로는? 네, 할 수는 있고요. 사실 이 문제는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살인자가 피해자의 생명에 관한 보험금을 달라고 하는 게 부당을 하잖아요. 이게 보험 수익자가 피보험자를 고의로 살인한 경우에 생명보험금을 받을 수 있냐 이런 문제인데요. 첫 번째로 이걸 법적으로 좀 분석을 해보면요. 보험 약관에 이런 규정이 있으면 보험사는 약관을 들어서 생명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거절할 수 있죠. 네, 그런데 만약 약관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딱 봐도 이거는 누구나 부당하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이럴 때 적용이 되는 게 바로 민법 103조입니다. 민법 103조는요. 반사회 질서의 법률 행위에 관한 조항인데요. 예를 들어서 뭐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한 내용은 법률 행위 자체를 무효로 한다는 조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상속인이 피상속인을 살해했는데
피상속인의 상속 재산을 상속받는다. 이건 누가 봐도 부당하잖아요. 예. 이거는 우리 민법 1004조가 정한 상속인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결격 사유에 해당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험사라면 예. 살인자가 피보험자의 생명보험금을 지급받는 것은 반사의 질서에 반하여 무효다. 예. 이 보험계약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을 했을 것 같고요. 예. 그러면 이 보험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기 때문에 항소를 하더라도 보험사에서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글쎄요. 당연한 건데 이거를 취하를 안 하고 소송이 진행됐다는 게 너무 글쎄요. 믿기지 않아서 네. 다시 한번 오후재판소에서 다뤄왔습니다. 살펴봤고요. 자, 두 분과 오늘 함께 얘기를 나눠봤고 다음 시간에 다시 또 두 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어제 이런 댓글이 달렸더군요. JTBC가 키운 1초 송중기, 최규진, 최준기 1초 함께하는, 송중기? 예, 0.1초 아닌가요? 네, 죄송합니다. 1초로 할게요. 예, 예. 최준기와 함께 가보고 만나고 들어보는 말잇고이네요. 보니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보니 준비했어요? 네, 오늘은 뜨거워져 보니를 준비했습니다. 두 앵커분들 더위랑 추위 중에서 어떤 걸 좀 더 잘 참으시나요? 저는 좀 요즘에는 더운 거를 좀 못 참겠더라고요. 너무 더워져서요. 저는 원래 추위를 많이 타는데 원래 이맘때면 긴팔 입거든요. 근데 요새는 아직도 한여름처럼 더워요. 그 올 여름에 특히 폭염이 심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와 관련된 주제를 준비했는데요. 오늘은 바닷물 이야기를 준비를 했습니다. 온도 변화에 민감한 건 사람만큼이나 이 바닷속 물고기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나라를 둘러싼 바닷물 수온이 높아지면서 우리나라에 있는 양식장 물고기들이 집단 폐사하는 일이 늘어나서 어민들이 비상이라고 합니다. 어제 방송 끝나고 막 사라지더니 밤새 물고기 폐사 현장을 직접 다녀온 최준기 본입니다. 홍길동이에요, 홍길동. 군장실에서 제가 네. 밤새 일하고 왔는데 네. 보자마자 하루 만에 얼굴이 2배가 됐다 그래요.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하고 왔는데 후배한테 그러면 안 돼요. 부은 것 같습니다. 네. 예. 전국 곳곳에서 해상과 육상 양식장을 가리지 않고 피해가 큰데 그중에 가장 피해가 큰 현장을 제가 마무리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서 직접 한번 보고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벌써부터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데 양식장 뜨거워져 보니 보겠습니다. 전 지금 전남 여수의 한 항구 부두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에서 배를 타고 40분 정도 가면은 바다 위에 양식장이 나옵니다. 가두리 양식장인데요. 그곳에서 물고기 폐사 신고가 며칠째 잇따르고 있어 상황이 좋지 않다고 합니다. 이 시청 어업지도선을 타고 직접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선생님, 이게 다 뭐예요, 근데? 이게 고기요? 이거 왜 이렇게 된 거야, 다? 썩어서 건져놓은 지가 오래돼서. 건져놓은 지 오래돼가지고? 2, 3일이면은 이렇게 붙어야 돼요. 2, 3일 만에 이렇게 됐다고요? 예. 저기 저거 핑크색으로 쌓아놓은 거 저거 전부 다 저 물고기예요? 전부 다? 저 앞에 있는 핑크색 저거까지? 신고는 8월 21일 날 최초로 신고가 들어왔고 지금은 101회가에 520만 명 정도 피해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네, 주로 폐사한 어종이 우럭인데 우럭은 찬물을 좋아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 수온이 28도를 웃돌고 있어서 물고기들 얼마나 폐사했는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이거? 저희요? 네. 5만 명. 뭐 밑에 막 죽은 사체들 또 올라오고 고기들이 보존으로 인해가지고 병까지 얻어가지고 이제 연쇄적으로 발생해가지고 죽었죠. 지금 창고 안에다 넣어두신 거가 한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여기 안에서? 저거 두 번째 수거하는 양인데 10,000마리 넘죠. 이곳에서는 열흘 가까이 사체 수거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렇게 계속해서 죽은 물고기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물 밑에 가라앉은 사체가 부패한 다음에 떠오르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안에는 얼마나 많은 물고기가 죽어있을지는 빙산의 일각인데요. 너무 많은 물고기가 죽어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면 어망 전체를 드러내야 해서 피해가 매우 큰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곳 여수에서만 101개어가 524만 마리가 폐사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제가 액화산소를 불어넣고 있는 중입니다. 액화산소요? 예. 고수온 때에는 산소가 부족하니까 네. 액화산소를 집어 넣어주는 겁니다.
되게 미지근해요, 물이. 약간 뜨뜻한 물 정도? 보면 여기 아직도 이 물고기들 죽어 있는 것들 떠오르고 있는데 지금 약간 헤엄치는 것들도 약간 상태가 안 좋아요, 지금. 약간 진짜 숨 넘어가기 직전에 아유, 어떡하냐. 마지막에 힘없는 물고기가 좀 너무 가슴이 아프네요. 고생 많았습니다. 이 정도면은 뭐 자연재해나 재난이라고 표현해도 될 정도가 아닌가 싶은데 피해 지역이 전국 어디예요? 네, 남해안을 중심으로 해서 동해안까지 걸쳐져 있는데요. 전남 여수, 완도, 고흥 지역뿐 아니라 경남 통영, 거제 지역 등도 포함이 됐습니다. 또 육상, 해수양식장도 피해 지역에 포함이 됐는데 경북 포함과 영덕, 울진에서도 피해가 있었습니다. 경북도청 일단 집계한 수치가 있는데요. 지난달 7일부터 30일까지 경북도 동해안에서만 양식어류 71만 5천여 마리가 폐사한 걸로 집계가 됐습니다. 도대체 바닷물이 얼마나 뜨거워졌길래 이렇게 된 거예요? 일단 피해 어종이 국민 횟감으로 불리는 우럭과 광어, 넙치, 강도다리 등입니다. 이들은 주로 낮은 수온, 그러니까 찬물을 좋아하는 이 한대성 어종으로 분류가 됩니다. 제가 알기로도 우럭은 수온 26도 넘으면 폐사 시작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당장 움직임부터 보신 것처럼 느려지기 시작하는데요. 고수온 주의보가 수온 28도를 도달할 때 발령이 됩니다. 경보로 넘어가면 수온이 28도 이상인 게 3일 이상 유지가 되면 내려지는데요. 지난달 중순쯤에 이 고수온 주의보가 내려졌고 바닷물 온도가 최고 30도까지 오르면서 그 이후부터 이 눈덩이처럼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도 지금 이 경보 상태예요? 일부 지역은 지금 수온이 어느 정도 안정화된 곳도 있습니다. 근데 여수처럼 보신 것처럼 2주 넘게 경보가 이어지는 곳도 아직 있습니다. 그 뭐 피해 보상이나 뭐 정부 차원의 대책은 좀 나오는 게 있습니까? 양식장은 이런 피해 보험 가입 대상에 들어있긴 합니다. 고수온 피해는 다만 특약을 가입해야 해가지고 조건이 까다로운데요. 그런데 태풍 등의 기상 이변과 달라가지고 가입이 저조하다고 합니다. 여수에서만 가입한 인구가 전체 피해 어가가 101가구 정도 되는데 2가구뿐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지자체들이 양식 어가를 위한 지원금 등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매년 이 피해가 반복되기 때문에 이걸 막기 위해서는 우리 바다 환경이 변한 만큼 양식 어종의 전환 자체도 필요하다, 이런 식의 조언도 내놓고 있습니다. 아예 다른 물고기 키워야 된다. 지난번에 그 온난화로 인해서 열대 과일이 한국에서 난다,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머지않아 지구 온난화가 우리 밥상 풍경을 바꿀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뭐 정부 차원의 뒷받침, 또 연구 뭐 이런 것도 필요해 보이고요. 알겠습니다. 최규진 기자, 잘 들었습니다. 뉴스 마지막 코너입니다. 온라인에서 가장 핫한 키워드 소개하는 코너죠. 네, 오키도키 민키 형의 형, 우리 덕진이 형, 빅데이터 전문가 김덕진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오늘 첫 번째 키워드 뭘까요? 네, 첫 번째 키워드 바로 로봇입니다. 로봇. 네, 뭐 AI, 청소기, 연구, 산업, 뭐 서빙 로봇, 자동차 미래 저런 키워드를 볼 수 있죠. 네, 잉치키. 잉치키. 뭐 하시는 건가요 지금? 로봇 흉내. 옛날에 틴틴5라고 있어요. 예. 근데 로봇하고 AI도 연관어 있고 네. 뭐 전문가 등판이네요, 오늘도. 그러니까
오늘은 AI 얘기 안 하려고 했었는데 SNS에서 이게 또 뜨거워가지고 예. 로봇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로봇하면 SNS상에서 가장 많은 연관어로 나오는 키워드가 어떤 걸 것 같으세요? 로봇 하면 나오는 SNS 키워드. 네. 로봇. 네. 로봇 청소기. 그렇죠. 우리 청소기. 일상에서 가장 많은 게 로봇 청소기. 청소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로봇 청소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번에 정말 엄청난 청소 로봇이 나와서 온라인상에 좀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일단 한번 영상을 좀 볼까요? 네. 네. 어머. 이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게 미국 뉴욕에서 나온 청소부 로봇인데요. 저게 네. 인공지능 기술이 탑재가 돼 있고 주변 환경을 우리가 VR이라고 그러잖아요. 가상현실 기술을 또 활용해서 정확하게 학습을 했습니다. 한 치의 오차 없이 저렇게 정교하게 움직이는데요. 앞서서 보시면 저 손놀림 있죠? 네. 청소 도구가 저렇게 명확하게 이제 딱 끼는 저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상황에 따라서 또 도구도 이렇게 스스로 바꿔가면서 청소하는 저런 모습을 볼 수 있고 화장실에 좀 특화된 녀석이다. 이렇게 아니 지금 문도 열고 변기 뚜껑도 올리고 뭐 네. 본인이 청소를 다 해요. 네, 맞습니다. 이게 지금 어때 실험 모델이야 아니면 상용화가 되는 모델입니까? 실제로 지금 사용되고 있고요. 회사 건물 위주로 사용되는데 월 $1,000,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130만 원 정도 내면 쓸 수 있습니다. 뭐 나중에 가정용으로 개발되면 훨씬 또 저렴한 비용으로 청소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런 걸 보면서 누리꾼의 반응들도 조금 갈리는 것 같아요. 네, 어떤 분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현대판 우렁각시다. 드디어 이제 화장실 청소 해방됐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또 한편에서는 이것도 사람 일자리 하나 없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좀 의견들이 갈리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딱 보면 저도 돈 모아서 하나 사고 싶은데 네. 한편으로는 그럼 진짜 이 청소 노동자들 일 대체하게 되는 건가? 근데 건물 청소를 진짜 지금 제대로 하고 있거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게 AI 기술이 접목되다 보니까 로봇 기술이 아주 빨라지는 거예요. 네. 근데 재밌는 게 빅데이터 상에서요. 예. 비슷한 표현인 것 같은데 느낌이 다른 어떤 결과들이 나온 게 있습니다. 네. 이게 뭐냐면요. 예. 로봇 그리고 AI 로봇. 그냥 로봇, 네. AI 로봇. 네, 이 두 단어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달라요. AI가 추가되고 안 추가됐을 뿐인데 네. 예를 들면 로봇 같은 경우는 보시게 되면 긍정의 비율에서 이제 81%고 부정의 비율이 13.7%잖아요. 네. 근데 AI 로봇이 되면 갑자기 부정의 비율이 22.3%까지 올라갑니다. 한 10%포인트 정도 차이가 그렇죠. 나네요. 그래서 저게 왜 그런가 주요 키워드를 좀 살펴봤는데 네. 로봇 같은 경우 먼저 보면 이제 긍정이 많은데 부정 보면 뭐 고장나다, 뭐 불편하다, 뭐 이 수준이란 말이에요. 예. 그런데 이제 AI 로봇이라는 키워드가 딱 나오는 순간 네. 갑자기 사람들이 위협을 느낍니다. 빨간색이 더 많아졌다. 그렇죠. 그리고 예. 우울의 감정도 느끼는 건데 저게 로봇이 힘든 일을 대신해줘서 좋긴 한데 너무 똑똑해져서 내 일자리 뺏길까 봐 좀 걱정되는 약간의 우울감까지 온다라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 로봇과 AI가 들어간 로봇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감정이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로봇이란 단어는 뭐 원래 있었으니까. 근데 이제 AI라는 단어에 대해 사람들이 좀 위협감을 많이 느끼고 있는 그런 감정 반응을 그대로 보여준 것 같은데 글쎄요. AI 전문가시니까 네. 진짜 AI가 우리를 위협할 정도로 발전하고 있습니까? 일단은 제가 또 이번에도 인공지능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이거 네. 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까? 어떻게 하면 예. 좋겠어? 이랬더니 얘가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갑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얘는 맨날 좋은 얘기만 해요. 그러니까요. 같이 살자. 네, 네. 근데 제가 이거에 대해서 조금 힌트를 드리면 저는 이제 AI에 대해서 얘기할 때 예. 얘는 인턴 사원이라는 표현을 해요. 왜냐하면 책임을 안 집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결국에는 책임을 져야 되는데 예. 문제는 이게 이제 실제로 AI와 관련돼서 개발자가 SNS에 써서 아주 이슈가 된 말인데요. AI가 사람을 대체하진 않아요. 예. 하지만 AI를 활용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을 대체할 수 있다. 이 얘기는 좀 우리가 고민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AI를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결국은 나중에 살아남는다. 네. 이런 얘기군요. 네. 알겠습니다. 나중에 살아남으시면 저희도 같이 좀 살아남을 수 있게. 네, 함께 더 좋은 예. 날을 모색해 보시죠. AI와 알겠습니다. 함께. 같이 살아남자고요. 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키워드 뭔가요? 네, 이번 키워드는 바로 롤스로이스입니다. 롤스로이스 뭐 피해자, 운전자 저런 키워드들 나오게 되고요. 마지막에 김민종이라는 키워드 볼 수 있습니다. 이 롤스로이스가 최근에 참 많이 언급이 됐어요. 강남에서 있었던 롤스로이스 이제 사건 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많이 언급됐던 단어인데 근데 김민종 씨 방금 얘기하셨는데 김민종 씨는 왜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갑자기 네. 급상승한 키워드거든요. 네.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이게
미담이 있더라고요. 아. 한 40대 여성분이 주차장에서 주차를 하다가 네. 이 롤스로이스를 이제 친 겁니다. 비싼 자동차를 네, 그리고 보시면 심장이 떨어져 나갔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상당히 또 많이 저기 보면 손상이 좀 됐거든요. 어. 이제 저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워낙 비싼 거니까 엄청 그러니까 한순간에 몇천 드는 거 아니야 마음 졸이고 있었는데 예. 12시간 만에 답장이 왔다고 먼저 그래요. 이제 그래도 양심껏 그렇죠. 내가 이렇게 차를 망가뜨렸습니다. 보냈군요. 이번에서. 근데 이제 아까 문자도 나왔지만 저 부분에 있어서 좀 괜찮다라고 이제 좀 괜찮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네. 아까 그 문자 주고받은 거 보니까 네, 뭐 다행이에요. 연락 줘서 감사해요. 이렇게 넘어가는데 네네. 대인배네요. 그렇죠. 이분이 김민종 씨라는 거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 롤스로이스 차주가 김민종 배우라고 나오니까 이게 원래는 김민종 배우라고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게 SNS에서 와 이런 사람이 있다라고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거거든요. 네.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 김민종 배우라는 게 밝혀지면서 반응이 상당히 뜨거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뭐 보시게 되면은 이제 김민종 씨가 또 특히나 저런 얘기까지 한 거잖아요. 사고가 별거 아니었고 알아서 했는데 이렇게 화제가 됐는데 당황스럽고 감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특히나 또 SNS에서도 훈훈하게 또 한 번 더 이슈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본 댓글 중에 네. 이 정도 인품을 가져야 뭐 롤스로이스 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아마 최근 그 사건 때문에 더더욱도 네, 부각이 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이제 그래서인지 이 롤스로이스 제가 생각할 때는 만약에 롤스로이스 마케팅 팀이라면 이 김민종 씨한테 상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김민종 배우 덕분에 롤스로이스의 SNS 부정 반응이 상당히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롤스로이스 부정 반응이 굉장히 높았을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이제 주차별로 좀 보게 되면은 네.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제 상당히 부정의 이슈가 있다가 네. 이게 이제 좀 내려가고 그다음에 긍정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네. 부정이 내려갔다가 아니라 긍정이 올라갔다라는 건 분명히 효과가 있었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진짜 오랜만에 뉴스에서 전하는 미담이라서 네. 저희도 마음이 훈훈해집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뉴스오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편안한 저녁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